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 30일 날 MSCI 리밸런싱을 해서 하락했던 그 부분을 고스란히 반등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지만 앞전보다는 이제 좀 더 상승을 하는 종목군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기관에서의 매수 이 부분이 확대되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시장 자체는 전통적으로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2,634포인트, 1.66% 상승하면서 바로 그 전날 리밸런싱에서 하락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은 15조 9천억이니까 거래대금도 역시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은 750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MSCI 리밸런싱에서 대규모로 외국인이 매도했던 부분은 기계적인 매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가 2,700억 가까운 매수를 했다 됩니다. 그중 프로그램이 3,300억 정도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소폭의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에 베이시스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물량이 출회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제는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인데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48% 상승해서 352.4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역시 매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1,750계약 정도 매수를 했고 누적순 매수가 다시금 4만 계약이 넘어갔고 롤오버 포함할 경우는 5만 8천 계약 정도 나타냈고요. 베이시스는 보합권 전후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30일 날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승 자체가 조금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래대금 12조 거의 비슷하다가 되죠. 그 상태에서 외인들이 소폭 매수를 했고 기관 역시 1,2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반등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어제 국내에서 중요했던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 달 수출 동향인데 수출 같은 경우는 10월 달과 11월 달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사실 11월 달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역적 봉쇄를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수출 자체가 증가세를 연속해서 나타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원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요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이 증가를 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 달도 수출이 증가를 했고 11월 달 수출 증가 더 크게 나타난 쪽이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출의 증가가 나타났다 되고요.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도를 하는 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선박은 제외를 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가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나왔다 됩니다. 뭐 아이폰에 대한 신형 출시 부분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OLED 대형 TV라든지 LCD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 역시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 되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고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 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자동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상당히 수출을 잘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반면에 철강이라든지 섬유, 화학, 석유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약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수출 단가 자체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19억 9천억 불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 거의 20억 불 정도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다 되죠. 그만큼 국내에서의 수출이라든지 국내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이
발생하기 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출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평균의 수출 금액이 약 20억 불 정도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까지 누적으로 보게 될 경우는 18억 6천억 불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앞전에 코로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부분, 그 부분이 적용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가 가장 높게 나오듯이 수출 자체가 3분기가 가장 잘 되는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수출이 이제 9월 달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10월 달도 크게 늘어났다. 이 부분은 비슷한데 올해 10월 달에가 수출이 더 잘 됐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다음 11월 달은 이제 어느 정도 감소가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상당히 잘 나왔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출 증가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잘 전개된다는데 이제 12월 달에 갔을 때 이때부터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 달에는 거의 20억 불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12월 달 수출이 11월 달처럼 뭐 20억 불 가까이 일평균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기저 효과가 없다 되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1월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해서 올해 1월 달에는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출 자체가 증가세를 보였던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래서 국내 증시도 1월 달에가 강세에 뛰던 배경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월 달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가 작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2월과 1월 달에 수출 증가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수출 증가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달 이후에는 이때부터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달부터는 또 기저 효과가 상당히 강한 구조가 굉장히 길게 이어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경제 지표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볼 때는 내년 2월 달부터 한 7월 달, 8월 달 거의 8월 달 정도 있죠. 8월 달까지는 수출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연초보다는 오히려 연초 한번 쉬고 나서 2월 달 이후가 오히려 좋은 흐름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중국에서 역시 경제 지표가 나타났죠. 차익실 구매자 관리 지수. 그래서 차익실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53.5였는데 54.9까지 나왔습니다. 막상 이걸 얘기하면서 보니까 파일을 제가 하나 또 올려놔야 되는데 그 파일을 올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우선은 말로 해드리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면서 2016년도 이후에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회복세를 잘 보이고 있고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제조업 시장이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든가 그만큼 좋은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정도 된다.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부분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중국 증시는 3,450이라는 연중의 고가 라인들을 종가상으로 돌파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사실 특별하게 나올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제 추가 부양책 협상을 재개한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9천억 불 정도로 이제 협상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코로나에 대한 추가 부양책 먼저 피고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될 때 그때 대규모 부양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또 없었다가 다시금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증시의 강세로 나타났다 되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매출 전망치보다는 많이 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연말 쇼핑 랠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가 계속해서 소비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기대치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월 달부터 선구매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추가 부양책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선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달에 있을 연준에서의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치가 미 증시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S&P라든지 나스닥 선물이 모두 다 0.8% 정도 선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우지수는 0.6%대에서 끝났고요. 나스닥과 S&P는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 이제 흐름을 볼 때는 이제 성장 ETF가 대형 쪽에서는 조금 1%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소형 쪽이 약했고 그다음에 반대로 부양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치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원자재라든지 이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원자재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던 금이라든지 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에너지라든지 자동차 이쪽이 상당히 좀 강했고요. 철강, 금융, 운송, 반도체, 소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2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감이 조금씩 하락이 나타나면서 45불을 살짝 이탈해서 마감이 되었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95% 상승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 경기 부양체, 추가적인 부양체에 대한 재개가 되고 9천억 불 정도는 합의될 수 있다. 이런 기대치 형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저점에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달러화의 약세 부분이 더 나타나는 것이 신흥시장이라든지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좀 더 강한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상해지수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주간상으로는 18주 동안 상승하고 18주 동안 조정받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지지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된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되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지만 이제 미국하고의 계속해서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상승을 좀 제한시켰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11월 30일 날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결국 하락해서 마무리였고 어제 종가상으로 이 상단을 올라타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의 증가라든지 경제 지표가 워낙에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당연히 열린다 그런다. 기본 박스권 마디폭 하나가 열리기 때문에 이 경우 3,650포인트 전후까지가 추가로 더 상승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P 지수입니다. S&P 지수도 이제 한번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고 했었죠. 11월 달에 약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약 2주 동안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박스권 상단 자리를 어제 돌파를 해서 종가상에서 다시금 신고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박스권 기본 마디폭 하나가 열린다 되기 때문에 역시 3,750포인트 전후 목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 신고가를 나타냈다 되죠. 사실 나스닥 지수는 종합 지수가 나스닥 종합과 나스닥 100 지수가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괴리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동안의 빅테크라고 하는 쪽에서가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었다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끌고 올라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 쪽에서가 강세가 좀 더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게 신고가를 보여줬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뽑을 거냐 아니면 지지테스트를 한번 받으러 내려올 거냐 이 차이는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인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추세 라인대를 이탈을 했다 된 쪽이 이제 6월에서 7월달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6월에서 7월달 사이에 국내 증시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고 실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이 하단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면서 이 구간 거의 9월달 이후부터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91에서 92 이 사이 여기서가 이제 저점을 좀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되죠. 그래서 91.1 정도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렇게 될 경우 추가적인 약세가 어디까지 나올 거냐가 앞서 2018년도 이때의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88에서 이제 한 90 정도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 88이 아니라 89 정도. 그래서 89에서 이제 90 사이 이 라인대까지 추가적인 약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가 더 나타난다는 부분이 신흥국 쪽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쪽이 철강 쪽에서가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 시장이 지수로 볼 때는 14% 정도 상승했었는데 철강 같은 경우 약 10% 정도 상승했으니까 시장보다 좀 못하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증권사라든지 이제 전망치 자체가 워낙에 좋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철강에서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되고요. 증권 역시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 요소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이 측면이 증권에서의 강세 역시 나타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라고 하는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는 만도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이 강세가 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IT는 실질적으로 30일 날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했다 되고 장중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에 대한 뭐 상향 조정 이런 부분에 따른 영향을 같이 들어왔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도 항공이라든지 해운 이런 쪽이 강세됐고 대부분이 다 반전을 했다 되지만 실제적으로 경기 관련 쪽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11월 30일 날 하락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회복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외국인들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 되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사고 LG화학도 사고 NC소프트도 사고 그 다음에 CJ라든지 카카오, 삼성SD, 포스코, 만도, 삼성전기 전체적으로 다 샀다 되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앞전에 볼 때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살 때 시총 최상위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뭐 크긴 컸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총 최상위가 상당히 많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된다. 이제는 그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시장의 경우는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지수의 상승한 부분은 시총 최상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에서가 끌고 올랐었다면 그 부분을 이제는 조금씩 퍼뜨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퍼진다라는 부분은 그 외적으로도 기관에서만 받쳐주게 되면 수급 자체가 동반 매수, 쌍끌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전체적으로 체감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가 됩니다.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KB금융, 그리고 SK케미칼이라든지 SK바이오팜은 편입에 따른 효과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정도 되고요. 현대차라든지 KTNG, 현대모비스, 그 첨보 뭐 여러 가지들 매도를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 시총 상위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NC도 어저께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SK이노베이션, 기아차, 뭐 한미약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삼성전기, 네이버 그래서 반도체도 들어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시총 상위에서 종목별로 대표주들에 대해서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11월 달에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는다. 기관에서 매도가 계속 출혈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강하게 사는 쪽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만 외국인이 사는 것 자체가 작은 상태에서 기관의 매도세 영향을 받는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를 볼 때는 체감이 시총 최상위의 종목군들을 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보다 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화주가지수 30분보 한번 보도록 하죠. 단기적인 흐름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자라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주가지수 30분보상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앞전에 2,65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50% 좀 안 되죠. 40% 정도 된다. 이 라인대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올라갔다가 한번 변동을 주면서 밑으로 빠졌던 자리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갔다가 MSCI 리밸런싱 있는 날 다시금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단 자리는 동일하게 지켜졌고 상단 자리는 2640포인트 전후를 아직까지 만든다 그런다. 어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윗자리 다시 올라와서 마감이 되었다까지는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미증시 상승분 자체를 장중 선물에서 선반영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은 출발하지 못할 것 같고 2640이라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 이 라인대를 올라타서 안착하는 과정을 상승하고 나서 나타낼 거냐 좀 더 내려왔다가 나중에 돌파를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안착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마디폭이 한 50포인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가 2690에서 마디 하나 더 잘 나온다면 2700 한 3,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목표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을 가파르게 보이는 것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면서 지수보다는 종목별 그동안 못 올라갔던 쪽이 강세 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2020년 시장 마무리 전략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경제 지표를 하나씩 말씀드리고 어저께 전체적인 이벤트를 설명해 드릴 때 테슬라가 편입되는 시기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2차 전지나든지 이쪽 관련된 ETF 쪽에서의 흐름도 같이 연결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준비 또 하는 것이 좋다. 이 관점은 동일하다가 되고요. 전통적으로 원래 12월 달에 기간의 배당 투자라든지 1월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선반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 기간에서의 이 프로그램 매수 이게 상당히 체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다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때가 자동차 부품, 건설, 철강 그리고 뭐 증권이나 통신 정도도 있고 그리고 기존 보유주는 수익 극대화 전략하고 비중 축소 전략 동일하게 가고요. 중요한 거는 시총 최상위 11월 달 시총 최상위가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좋아진다.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쪽 이런 쪽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주 현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만기일 전후로 해서 제가 마무리 시킬 생각이고 한국조선해양은 23.8% 아직까지 더 열려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한 7% 정도까지 올라간다. 역시 그림은 거의 다 만들어 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가 이제 본격적인 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와 현대위아 2.8% 4% 정도로 올라왔는데 현대차와 현대위아는 앞전에 아직까지 수익 마진 노선 설정을 좀 이루고 앞전에 손절가 밑으로 잡았던 것들을 다 조금씩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한 주의 절반이죠.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